차가 멈추고 소라는 철창 달린 건물을 올려다봤다. 어머님, 여기가 병원이에요? 김명숙이 소라의 팔을 잡았다. 며느라기, 며칠만 쉬고 와. 입원요? 저는 아프지 않은데요? 소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운전사가 반대편 팔을 잡았고 소라는 끌려 들어갔다. 자동문이 열리고 하얀 복도가 나타났다. 어머님, 제발요. 저 들어가기 싫어요. 소라가 뒤를 돌아봤다. 하지만 김명숙은 고개를 돌렸고 자동문이 천천히 닫히기 시작했다. 찰칵. 문이 잠기는 소리가 울렸다. 소라는 문을 두드렸다. 열어주세요. 저 나가야 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사연 뚝뚝 시작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눌러주시면 건강과 재물운이 뚝뚝 흐를 거예요. 그럼 오늘 사연 뚝뚝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단독주택. 봄 햇살이 마당 한 구석까지 따스하게 비추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소라는 오늘도 어김없이 부엌에 서서 시어머니 김명숙의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원두를 곱게 갈아들이 포트에 담고 천천히 물을 부으며 커피 향이 번지는 걸 지켜봅니다. 뜨거운 물줄기가 원두 위로 떨어지면서 피어나는 갈색 거품, 그 향기가 부엌 가득 퍼졌어요. 이 시간만큼은 소라에게도 평온했습니다. 아직 시어머니가 일어나시기 전이니까요. 소라는 커피를 내리면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 있었고 담장 너머로는 이웃집 지붕이 보였어요. 저 집에도 누군가의 아침이 시작되고 있겠죠. 하지만 소라의 아침은 다른 사람들의 아침과는 달랐습니다. 소라의 아침은 언제나 긴장으로 시작되었으니까요. 오늘은 커피가 너무 연하지는 않을까? 식탁 위에 먼지는 없을까? 어머님의 기분은 어떠실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소라야, 어머니 커피 다 됐어? 남편 준호가 넥타이를 매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31살 중견 기업의 대리로 일하고 있었어요. 응, 거의 다 됐어. 오늘 회의 있다며? 소라가 물었습니다. 응,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해. 늦으면 안 되거든. 준호는 서둘러 손목시계를 차며 말했습니다. 소라는 커피잔을 쟁반에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는 구두를 신으며 소라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점심은 어머니랑 밖에서 먹어. 혼자 계시기 심심하실 테니까. 어머니 좋아하시는 식당 있잖아. 거기 모시고 가. 네, 알겠어요. 소라는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와 단둘이 외출하는 건 언제나 긴장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준호는 현관문을 열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말씀 잘 들어. 알았지? 응, 걱정하지 마. 소라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잠시 후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명숙이 내려오는 소리였어요. 소라는 재빨리 커피잔을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놓고 식탁에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밥, 국, 나물 반찬, 계란말이, 김치까지 정갈하게 차려진 상이었어요. 소라는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나 이 상을 준비했습니다. 김명숙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거실 소파에 앉으며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오늘은 좀 연하네. 어제보다 맛이 없어. 김명숙의 첫마디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소라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김명숙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소라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며느리가 집안일을 하려면 정성을 다해야지. 우리 집안 며느리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아야 해. 너 친정에서는 집안일 안 배웠니? 소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은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며 아침 드라마를 틀었어요. 드라마 속에서는 효심 깊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김명숙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것 봐. 저런 게 진짜 며느리지. 요즘 젊은 애들은 저런 정성이 없어. 소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시작하며 소라는 뜨거운 물에 손을 담갔어요. 물이 뜨거워 손이 빨개졌지만 소라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뜨거움이 마음속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잊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소라는 생각했습니다. 결혼 전 소라는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 일을 했었어요. 책을 만드는 일이 좋았고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웃던 시간들이 행복했습니다. 신간이 나올 때마다 느끼던 뿌듯함, 작가와 전화 통화하며 원고를 다듬던 순간들, 회사 복도에서 동료와 마주쳐 인사하던 평범한 일상. 그 모든 게 지금은 꿈처럼 느껴졌어요. 결혼 후 김명숙은 소라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면 집안 살림을 누가 하니? 우리 집안은 대대로 여자가 집을 지켰어. 돈은 남자가 벌면 되는 거야. 소라는 준호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준호는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어. 우리 아이 생기면 어차피 일 그만둘 거잖아. 지금 그만두는 게 어때? 엄마도 외로우시잖아. 결국 소라는 일을 그만뒀습니다. 상사에게 사직서를 낼 때 동료들이 아쉬워하며 환송회를 열어줬어요. 소라야, 나중에라도 꼭 다시 와. 동료의 말에 소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꼭 그럴게. 하지만 소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걸.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소라의 하루는 시어머니의 식사 준비와 집안 청소, 빨래와 다림질, 그리고 김명숙의 눈치를 살피는 것으로 채워졌어요. 소라는 자신만의 시간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김명숙의 커피를 준비해야 했고, 낮에는 점심 준비와 청소로 바빴으며, 저녁에는 준우의 저녁 식사를 차려야 했습니다. 밤이 되어도 다음 날 아침 식단을 미리 생각해야 했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김명숙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며느라기, 오늘 동네 식당 가자. 내가 단골인 곳이 있어. 거기 사장님이 나보면 참 반가워하신다. 소라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고쳤습니다. 거울 속 소라의 얼굴은 언제부턴가 핏기가 없어 보였어요. 김명숙은 현관에서 소라를 기다리며 말했습니다. 빨리 좀 해. 식당 자리 없어지겠어. 골목길을 걸으며 김명숙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옆집 며느리는 참 효심이 지극해. 시어머니 생신 때 금반지를 선물했대. 요즘 며느리들은 그런 정성이 없어. 너도 좀 배워야 해. 소라는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저번에 동창 모임에서 들었는데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시부모님 모시는 걸 싫어한대. 말도 안 되지 않니? 김명숙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돌아보았지만 김명숙은 개의치 않았어요. 식당에 도착해 자리에 앉자 김명숙은 주인 아주머니와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이네요. 며느리 데리고 왔어요. 주인 아주머니는 소라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 며느리분 참 얌전하게 생기셨네요. 복도 많으시겠어요.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해요. 가르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김명숙의 말에 소라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메뉴판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 있으면 좋으시잖아요. 외로우시지 않으시고.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김명숙은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교회 집사님 이야기, 동네 부녀의 이야기, 친구들 자식 이야기까지. 소라는 적당히 맞장구를 쳤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소라는 젓가락을 들다 말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무렵 준호가 퇴근했습니다. 소라는 저녁상을 차리며 준호에게 물었어요. 오늘 회의는 어땠어? 응, 괜찮았어. 피곤하네. 준호는 무심한 대답과 함께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김명숙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며느리랑 밖에서 밥 먹었어. 그런데 식당에서도 정신이 없더라고. 멍하니 창밖만 보고 있고. 준호는 밥을 먹으며 소라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괜찮아. 소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소라는 혼자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소라는 한숨을 쉬었어요.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을 하나씩 씻으며 소라는 물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소리만이 소라에게 위안이 되었어요. 밤이 깊어지고 모두가 잠든 시간, 소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는 준호의 얼굴을 바라보며 소라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행복할까? 소라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에서는 내가 없어도 되는 사람 같아.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소라는 눈을 감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소라는 천장에 작은 얼룩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숫자를 세다 보면 잠이 올까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고 소라는 그저 눈을 감은 채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소라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심한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소라는 침대 모서리를 잡고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어지러워. 소라는 이마에 손을 얹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준호는 이미 출근 준비로 바빴고 소라의 상태를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나 먼저 나갈게. 오늘도 어머니 잘 모셔드려. 준호는 그렇게 말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소라는 천천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김명숙의 커피를 내려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원두를 갈다가 또다시 어지럼증이 밀려왔어요. 손에 들고 있던 드립포트가 흔들렸고 소라는 싱크대를 붙잡았습니다. 휴, 괜찮아. 조금만 참으면 돼. 소라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커피를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김명숙의 커피 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야? 오늘은 정말 못 마시겠네. 김명숙은 커피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소라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김명숙은 소라를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얼굴이 창백하네. 어디 아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소라는 손을 저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날 점심을 준비하던 중 소라는 갑자기 메스꺼움을 느끼며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변기에 엎드려 구역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화장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라기, 괜찮아? 김명숙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금방 나갈게요. 소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소라를 보며 김명숙은 말했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요즘 이상하더니 혹시 임신한 거 아니야? 소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뭔데?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이러면 안 되지.
김명숙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불편함이 묻어났습니다. 소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소라의 증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어지럼증과 구토가 반복되었고 밤에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소라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생겼고 입술은 건조하게 갈라져 있었어요. 내가 왜 이러지? 소라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김명숙은 소라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며느라기,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 병원 좀 다녀와. 김명숙은 걱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조금 쉬면 나아질 거예요. 소라는 손을 저었지만 김명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병원 가야 해. 요즘 정신이 불안정한 것 같아. 멍하니 있을 때도 많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잖아. 내가 봐도 걱정돼. 김명숙의 말에 소라는 당황했습니다. 정신이 불안정하다니요? 저는 그냥 몸이 좀 안 좋은 것뿐이에요. 아니야, 정신과 몸은 연결돼 있는 거야. 내가 알아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스트레스 받으면 이런 증상 나타난대. 병원 가서 제대로 검사 받아봐. 김명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라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말을 거역하는 건 이 집에서 용납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오후 김명숙은 직접 병원 예약을 잡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병원 가자. 내가 같이 갈게. 김명숙의 말에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이 같이 가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아니야, 의사 선생님한테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내가 가는 게 나아. 내가 제대로 설명할 수 있겠어? 김명숙은 웃으며 말했지만 소라는 그 웃음이 왠지 불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라와 김명숙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가량 가야 하는 거리였어요. 소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병원을 이렇게 멀리 가는 걸까? 어머님, 가까운 병원은 안 되나요? 소라가 물었습니다. 거기는 유명한 선생님이 계셔. 믿을 만한 곳이야. 김명숙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소라는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심 외곽의 조용한 곳에 자리한 병원이었어요. 건물 입구에는 정신건강의학과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소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여기 정신과예요?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 스트레스성 질환 많다며. 여기서 제대로 봐주는 거야. 김명숙은 소라의 팔을 잡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기실은 조용했습니다. 몇몇 환자들이 앉아 있었고 간호사가 차례를 안내하고 있었어요. 소라는 불안한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왜 하필 정신과예요? 저는 몸이 안 좋은 건데. 소라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신과 몸은 연결돼 있다니까. 걱정하지 마. 선생님이 잘 봐주실 거야. 김명숙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라는 김명숙의 손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얼마 후 간호사가 소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소라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소라와 김명숙은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진료실 안에는 50대로 보이는 남자 의사가 앉아 있었어요.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의사는 소라가 아닌 김명숙을 먼저 바라보았어요. 어머님 오셨습니까? 의사는 김명숙에게 인사했습니다. 김명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어요. 선생님, 며느리가 요즘 이상해요. 자꾸 어지럽다고 하고 구토도 하고 밤에는 잠도 못 자요. 낮에는 멍하니 있을 때도 많고요. 김명숙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을 했어요. 그러더니 의사는 소라를 보며 물었습니다. 최근 불면이나 망상 증세가 있으신가요? 소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망상이요? 저요? 그런 거 전혀 없는데요. 환자분들은 본인의 증상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소라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그런 증상 없어요. 그냥 어지럽고 속이 안 좋을 뿐이에요. 의사는 김명숙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집에서 환자분의 행동이 평소와 다른 점이 있으신가요? 네, 요즘 혼자 중얼거릴 때도 있고, 밤에 잠을 못 자면서 창밖을 계속 바라봐요. 그리고 가끔 제 말을 이해 못할 때도 있어요. 김명숙의 말에 소라는 입을 벌렸습니다. 어머님, 그건 오해예요. 저는 그냥 며느라기, 내가 모르는 거야. 엄마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김명숙은 소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진료는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의사는 주로 김명숙의 말을 듣고 기록했어요. 소라가 뭐라고 말하려고 하면 김명숙이 먼저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제대로 검사 좀 해주세요. 혹시 큰 병은 아니겠죠? 일단 상담과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문진만 하고 다음에 정밀 검사 일정을 잡겠습니다. 의사는 그렇게 말하며 처방전을 작성했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며 소라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김명숙은 만족스러운 표우로 수납 창구로 향했습니다. 수납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김명숙은 간호사와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라는 옆에서 기다렸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리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소라는 김명숙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제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엄마는 내가 건강해지길 바라는 거야. 김명숙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소라는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그날 밤 소라가 잠들었을 때 거실에서는 김명숙과 준호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명숙은 서류 한 장을 준호에게 건넸어요. 이거 내가 사인해. 이게 뭐예요, 엄마? 입원 동의서야. 소라가 치료받으려면 필요한 거야.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펜을 들었습니다. 사인을 하며 준호는 물었습니다. 소라한테 말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얘기하면 돼. 지금은 내가 사인만 하면 돼. 김명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것이 입원 동의서라는 걸 소라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침실에서 잠든 소라는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다가올 내일은 소라가 상상도 못할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라는 평소보다 늦게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가 넘어 있었어요. 소라는 깜짝 놀라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김명숙의 커피를 아직 준비하지 못했으니까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침실 문을 열었는데 거실에서 김명숙이 이미 준비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늦게 일어나서. 소라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김명숙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내가 알아서 했어. 너 커피도 안 마셔도 돼. 김명숙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어요. 소라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라기, 오늘 병원 다시 가야 해. 김명숙이 말했습니다. 네. 오늘요? 다음 주에 예약 잡은 거 아니었나요? 소라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급하게 오늘 오라고 하셨어. 검사 결과가 나왔나 봐. 빨리 준비해. 김명숙은 소라의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소라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김명숙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알겠어요. 제가 준비할게요. 소라는 세수를 하고 간단히 머리를 빗었습니다. 거울 속 소라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어요. 거실로 나오자 김명숙이 소라의 외투를 건넸습니다. 이거 입어. 밖이 쌀쌀해. 소라는 외투를 입으며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명숙이 말했습니다. 핸드백은 두고 가. 병원에서 짐 되잖아. 내가 다 챙겨놨어. 김명숙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네, 알겠어요. 소라는 핸드백을 소파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소라의 휴대폰과 지갑이 들어 있었지만 소라는 그냥 따라 나섰습니다. 집 앞에는 흰색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처음 보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 저 차는 뭐예요? 소라가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보낸 차야. 오늘은 검사가 많아서 병원에서 직접 데리러 왔대. 김명숙은 차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소라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차에 타자 김명숙도 소라 옆에 앉았습니다. 차는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소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을 달랬어요. 하지만 차가 가는 방향이 지난번 갔던 병원 쪽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길이 다른 것 같은데요? 소라가 물었습니다. 새로 생긴 도로로 가는 거야. 더 빨라. 김명숙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소라는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는 도심에서 점점 멀어져 외곽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주변에는 건물도 별로 없고 나무들만 빽빽이 들어서 있었어요. 소라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어머님, 정말 병원 맞는 거예요? 너무 외진 곳 같은데. 곧 도착해. 걱정하지 마. 김명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얼마 후 차는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건물은 3층짜리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었고 입구에는 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소라는 차에서 내리며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창문마다 철창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기가 병원이에요? 소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래, 여기가 내가 입원할 곳이야. 김명숙이 말했습니다. 입원요? 저는 입원할 정도로 아프지 않은데요. 소라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김명숙은 소라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라기, 며칠만 쉬고 와.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게. 여기서 푹 쉬면 나아질 거야. 김명숙의 소나기는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소라는 뿌리치려 했지만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가 소라의 다른 팔을 잡았어요. 저 들어가기 싫어요. 저 괜찮아요. 소라는 소리쳤지만 두 사람은 소라를 건물 안으로 끌고 갔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자동문이 나타났어요. 자동문이 열리자 하얀 복도가 보였습니다. 복도 끝에는 간호사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새 환자분이시네요.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소라는 뒤를 돌아보며 김명숙을 바라봤어요. 어머님, 제발요. 저 들어가기 싫어요. 하지만 김명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동문이 천천히 닫히기 시작했어요. 소라는 문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문은 완전히 닫혔습니다. 찰칵.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라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열어주세요. 저 나가야 해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소라의 팔을 잡았습니다. 환자분, 진정하세요. 여기는 치료받으러 온 곳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환자가 아니에요. 소라는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들은 소라를 복도 안쪽으로 이끌었습니다. 복도는 길고 좁았습니다. 양옆으로 병실 문들이 줄지어 있었고
천장에는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복도 끝에는 검은색 반구형 카메라가 달려 있었습니다. 소라는 모든 게 악몽 같았습니다.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저는 정말 아프지 않아요. 소라는 간호사에게 애원했지만 간호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걸음을 계속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지나 간호사들은 소라를 한 병실 앞에 세웠습니다. 203호실이라는 숫자가 문에 적혀 있었어요. 간호사가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작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방 안에는 새로 된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그리고 화장실 문이 전부였어요. 창문은 있었지만 철창이 설치되어 있어서 밖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여기가 환자분 방이에요. 짐은 저희가 검사한 후에 드릴게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제 휴대폰은요? 집에 연락 좀 해야 하는데요. 소라가 물었습니다. 휴대폰은 보관됩니다. 이번 규정상 개인 전자기기는 소지할 수 없어요. 간호사의 말에 소라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럼 공중전화는요? 보호자 허락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간호사는 짧게 대답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찰칵. 다시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라는 문손잡이를 돌려봤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소라는 문을 주먹으로 두드렸습니다. 열어주세요. 여기서 나가야 해요. 하지만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소라는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얀 벽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은 너무 밝았고 방 안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어요. 소라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소라는 흐느꼈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철창 너머로 하늘이 보였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저 하늘 아래 어딘가에는 준호가 있을 거고 김명숙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소라는 여기에 갇혀 있었어요. 마치 새장 속 새처럼.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다른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간호사는 쟁반을 들고 있었습니다. 환자분, 점심 식사 시간이에요. 간호사는 쟁반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밥과 국, 반찬 몇 가지가 담겨 있었어요. 소라는 간호사를 붙잡았습니다. 여기 왜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병이 있다고 여기 온 건가요? 소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소라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보호자 요청이었어요. 자세한 건 담당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보호자 요청이요? 그게 무슨... 소라가 묻는 사이 간호사는 방을 나갔습니다. 다시 문이 잠겼어요. 소라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김명숙이 소라를 정신 이상자로 만들어 이곳에 감금시킨 것이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어요. 병원 방문도, 입원 동의서도, 오늘 아침 준비된 차도. 소라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이럴 수가. 어머님이 날. 소라는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복도에 조명이 켜졌습니다. 다른 병실에서 누군가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간호사들이 뛰어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라는 귀를 막았습니다. 이곳은 정말 정신병원이었어요. 그리고 소라는 이곳의 환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밤이 깊어지자 소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형광등은 꺼지지 않았고 복도의 불빛이 문틈으로 새어들어왔어요. 소라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 미친 사람 아니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소라의 목소리는 하얀 벽에 부딪혀 사라질 뿐이었어요. 그날 밤 소라는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악몽보다 더한 현실이 소라를 짓눌렀으니까요. 병원에서의 나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소라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철창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파랗지만 소라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환자분, 아침 식사 나오셨어요. 식당으로 가세요. 간호사의 말에 소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식당이요? 네, 오늘부터는 식당에서 식사하시면 됩니다. 1층에 있어요. 소라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사흘 동안 방 안에만 갇혀 있었던 소라에게 식당은 작은 변화였어요. 복도로 나오자 다른 환자들도 식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소라는 그들을 따라 계단을 내려갔어요. 1층 끝에 있는 식당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긴 테이블 여러 개가 놓여 있었고 배식구에서는 아주머니들이 음식을 담아주고 있었어요. 소라는 쟁반을 들고 줄을 섰습니다. 앞에 선 환자는 계속 혼잣말을 중얼거렸고 뒤에 선 환자는 무표정하게 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소라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보이는 걸까? 배식을 받고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구석자리에 홀로 앉아 밥을 먹으려는데 누군가 소라 옆에 앉았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네요. 40대로 보이는 여자 환자였습니다. 소라는 고개를 들어 여자를 바라봤어요. 네. 며칠 전에 왔어요. 여기 어때요? 익숙해지셨어요? 여자의 목소리는 친근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소라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여자는 작게 웃었어요. 다들 그래요. 처음엔 다 힘들어하죠. 식사를 마치고 소라는 쟁반을 반납하러 배식구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중년 여자가 쟁반을 받으며 소라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소라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려는데 그 여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소라는 멈춰 섰습니다. 여자는 주위를 살피더니 소라에게 다가왔어요. 혹시 김명숙 씨 아세요? 소라는 깜짝 놀라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그 이름을?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그 집 유명해요. 예전에 다른 며느리도 여기 왔었어요. 소라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다른 며느리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제가 여기서 식당 일한 지 7년 됐거든요. 5년 전쯤이었나 지금 환자분처럼 젊은 여자가 왔었어요. 소라는 숨을 죽이고 여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보호자가 김명숙 씨였어요. 며느리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거죠. 그 며느리분도 환자분처럼 멀쩡해 보였어요. 계속 억울하다고 울었죠. 여자의 말에 소라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석 달 있다가 퇴원했어요. 근데 얼마 후에 이혼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정신병원 입원 기록 때문에 사회생활이 힘들었다고. 소라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준호가 재혼이었구나. 결혼 전에 준호는 한 번 이혼한 적이 있다고 말했었어요. 하지만 자세한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라는 당시에 깊이 묻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나 과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전 부인도 소라처럼 김명숙의 희생양이었던 겁니다. 그 사람 이름 혹시 기억하세요? 소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기억은 안 나는데 기록실에 가면 있을 거예요. 환자 기록은 다 보관되거든요. 기록실이요? 네, 2층 끝에 있어요. 근데 함부로 못 들어가요. 직원들만 출입 가능하죠. 여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소라는 병실에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전 며느리의 존재, 김명숙의 계획, 준호의 침묵. 모든 게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라는 결심했어요.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그래야 이곳에서 나갈 수 있다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라는 병원의 일과에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아침 8시 기상, 9시 식사, 오전 10시 집단 치료, 오후 2시 개인 상담. 규칙적인 일정이었지만 소라에게는 감옥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소라는 복도를 지나다가 기록실 문이 열려 있는 걸 발견했어요. 간호사가 서류를 들고 나오면서 문을 닫지 않고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소라는 재빨리 주위를 살폈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소라는 조용히 기록실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철제 캐비닛이 벽면을 따라 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소라는 캐비닛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환자 이름이 가나다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소라는 자음장을 찾았습니다. 손가락으로 파일을 하나씩 넘기다가 한 파일에서 손이 멈췄어요. 장혜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라는 파일을 꺼내 펼쳤습니다.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긴 생머리에 갸름한 얼굴의 여자였습니다. 나이는 32살, 입원 날짜는 5년 전 4월이었어요. 소라는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보호자 김명숙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소라의 손이 떨렸어요. 진단명에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 및 불안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소라와 똑같은 진단이었어요. 입원 사유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보호자 진술에 의하면 환자는 최근 환청과 망상 증세를 보이며 가족에게 폭력적인 언행을 함. 소라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상담 기록이 있었어요. 환자는 입원을 거부하며 보호자를 원망함. 자신은 정상이라고 주장하나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소라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소라의 이야기와 똑같았어요. 장혜린도 소라처럼 억울하게 입원당한 겁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퇴원 기록이 있었습니다. 석 달간의 치료 후 증세 호전으로 퇴원. 보호자와의 관계 개선 필요.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퇴원 일주일 후 이혼 소송 제기됨. 환자 측에서 먼저 청구. 소라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라는 재빨리 파일을 제자리에 꽂고 방을 나왔어요. 간호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환자분, 여기서 뭐 하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아, 화장실 찾다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소라는 얼른 대답했습니다. 간호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소라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화장실은 저쪽이에요. 다음부터는 조심하세요. 소라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심호흡을 했어요. 장혜린, 김명숙의 전 며느리. 소라처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당했던 여자. 소라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김명숙은 며느리를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신병원에 가두는 방법을 썼던 겁니다. 그리고 준호는 어머니의 그런 행동을 묵인했어요. 소라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 며느리를 정신 이상자로 만들어서 인생을 망가뜨리다니. 장혜린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정신병원 입원 기록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을 거예요. 소라도 그렇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라는 무너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장혜린은 혼자였지만 소라는 달랐어요. 소라에게는 이제 증거가 있었습니다. 김명숙이 이전에도 같은 짓을 했다는 증거. 소라는 반드시 이곳에서 나가서 진실을 밝힐 거예요. 그리고 김명숙과 준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그날 밤 소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여전히 눈부셨지만 소라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절망에 빠진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복수를 다짐하는 눈빛이었어요. 장혜린, 당신의 억울함도 함께 풀어줄게요. 우리 둘 다 당한 걸 반드시 갚을 거예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환한 보름달이었어요. 철창 너머로 보이는 달은 차갑게 빛났지만 소라에게는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소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의 시작이었어요. 소라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병원 생활 2주일째 소라는 간호사실 앞을 지나가다 공중전화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복도 구석에 놓인 낡은 공중전화였어요. 소라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간호사들은 다른 환자를 돌보느라 바빴고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소라는 조용히 공중전화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소라에게는 동전도 전화카드도 없었습니다. 그때 소라는 무료 긴급 전화 버튼을 발견했어요. 경찰서나 소방서에 연락할 수 있는 버튼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라가 필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소라는 수화기를 들고 준호의 휴대폰 번호를 눌러봤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지만 곧 끊겼어요. 요금을 넣어야 한다는 안내 멘트가 나왔습니다. 소라는 좌절했습니다. 어떻게든 준호에게 연락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소라는 재빨리 아주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저기요, 혹시 공중전화 쓸 동전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소라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를 꺼냈어요. 여기요. 근데 들키면 저도 곤란해져요. 고맙습니다. 꼭 갚을게요. 소라는 동전을 받아 다시 공중전화 앞으로 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동전을 넣고 준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소라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여보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라는 울컥했어요. 준호야, 나야. 소라야. 소라, 지금 어디서 전화하는 거야? 준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병원이야. 나 여기서 나가야 해. 준호야, 나 멀쩡하다고. 어머님이 날 속여서 여기 가둔 거야. 소라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소라야, 엄마가 너 걱정해서 그러신 거야. 넌 요즘 상태가 안 좋았잖아. 어지럽다고 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그건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거지 정신병은 아니라고. 나 정말 괜찮아. 제발 날 믿어줘. 소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엄마 말 좀 들어. 지금은 치료가 필요해.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의사 선생님은 어머님 말만 듣고 진단한 거야. 나한테는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았어. 소라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간호사가 소라를 쳐다봤어요. 소라야, 흥분하지 마. 그게 내 문제야. 감정 조절이 안 되잖아. 준호의 말에 소라는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신도 알았던 거야? 어머님이 날 여기 가두려고 한다는 걸? 소라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준호야, 제발. 소라가 말을 이으려는 순간 전화가 끊겼습니다. 동전이 다 떨어진 거예요. 소라는 수화기를 귀에 댄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뚜마이너스 신호음만 울렸어요. 소라는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환자분, 전화 사용은 보호자 허락이 필요해요.
누구한테 전화한 거예요? 소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인 채 병실로 돌아갔어요. 침대에 쓰러져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준호마저 소라를 믿지 않았어요. 남편이 소라의 편이 아니라는 게 가장 큰 배신이었습니다. 소라는 이불 속에서 흐느꼈어요. 당신도 나를 버렸구나.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라는 점점 무기력해졌어요.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소라에게 약을 먹으라고 했지만 소라는 거부했어요. 저는 약 먹을 필요 없어요. 저는 아프지 않다고요. 하지만 간호사들은 강제로 약을 먹였습니다. 입을 벌리지 않으면 주사를 놓겠다고 했어요. 약을 먹고 나면 소라는 멍해졌습니다. 생각이 흐릿해지고 몸이 나른해졌어요. 소라는 자신이 정말 정신 이상자가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핏기 없는 얼굴, 축 처진 어깨, 생기 없는 눈동자. 이게 나야? 소라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소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환자분, 면회 오셨어요. 소라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준호가 온 걸까?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김명숙이었습니다. 김명숙은 깔끔한 옷차림에 핸드백을 들고 있었어요. 마치 백화점에 쇼핑을 가는 것처럼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소라는 김명숙을 보자 온몸에 힘이 들어갔어요. 어머님. 소라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김명숙은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라기, 그동안 잘 지냈어? 소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명숙은 핸드백에서 과일 바구니를 꺼냈어요. 이거 내가 좋아하는 사과 샀어. 여기서 잘 먹고 푹 쉬어. 김명숙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소라에게는 소름 끼치게 들렸습니다.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소라가 물었습니다. 김명숙은 미소를 지었어요.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난 내가 아파서 병원에 보낸 것뿐이야. 저는 아프지 않아요. 어머님이 저를 여기 가둔 거잖아요. 소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명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며느라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엄마는 널 위해서 한 거야. 소라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어요. 저를 위해서요? 어머님은 저를 싫어하셨잖아요. 처음부터. 김명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싫어한다니 무슨 소리야. 전 알아요. 어머님 눈빛을 봤어요. 저를 며느리로 인정한 적이 없으시잖아요. 김명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솔직히 말할게. 넌 우리 집안 며느리로 적합하지 않아. 너무 약하고 순종적이지도 않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잖아. 김명숙의 말에 소라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저를 여기 가둔 거예요? 가둔 게 아니야. 치료받게 한 거지. 그리고 김명숙은 핸드백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봉투 안에서 카드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그건 청첩장이었어요. 소라는 청첩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청첩장 표지에는 금색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김준호 정혜린 결혼식. 소라는 청첩장을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라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김명숙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너 이제 끝이야. 준호는 이미 다른 여자와 약혼했어. 다음 달에 결혼식 올려. 소라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준호가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고? 아직 이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소라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김명숙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넌 여기서 계속 치료받으면 돼.
정신병원 입원 기록 있으면 이혼 소송에서도 유리하거든. 준호 변호사가 그러더라. 김명숙의 말은 차갑게 소라의 가슴을 찔렀어요. 저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전 사람이에요. 소라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김명숙은 웃기만 했어요. 사람? 우리 집안에 맞지 않는 며느리는 사람 취급 안 해. 첫 번째 며느리도 그랬고, 넌 두 번째야. 이제 혜린이가 들어오면 잘할 거야. 걔는 내 말 잘 듣거든. 김명숙은 핸드백을 들고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문 앞에서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푹 쉬어. 내 인생은 이미 끝났어. 문이 닫혔습니다. 소라는 그 자리에 무너져 앉았어요. 청첩장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김준호와 정혜린의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소라는 청첩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으로 청첩장을 찢었어요. 한 번, 두 번, 여러 번. 청첩장은 작은 조각들로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준호는 소라를 버렸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소라가 여기 갇혀 있는 동안 소라는 창가로 갔습니다. 철창을 붙잡고 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소라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소라는 철창에 이마를 기댔어요. 차가운 쇠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소라는 침대에 기대어 흐느꼈습니다. 사랑도 가족도 다 거짓이었어. 준호와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어요. 준호는 소라에게 다정했고 소라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준호는 어머니의 꼭두각시였고 소라는 그저 이용당한 것뿐이었습니다. 소라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라는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여기서 어떻게 나가야 하지?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라는 그저 어둠 속에서 눈물만 흘렸어요. 복도의 불빛이 문틈으로 새어들어왔지만 소라의 마음은 더 깊은 어둠 속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김명숙이 다녀간 후 사흘 동안 소라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거의 먹지 않고 물만 조금씩 마셨어요. 간호사들이 걱정했지만 소라는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소라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어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새로운 간호사가 소라의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쓴 얼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환자분, 아침 식사 시간이에요. 식당으로 가실 거예요? 간호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소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간호사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제 이름은 윤미예요. 오늘부터 2층을 담당하게 됐어요. 윤미는 소라의 차트를 펼쳐보며 말했습니다. 식사를 안 하시면 몸이 더 약해져요. 조금이라도 드셔야 해요. 소라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미는 한숨을 쉬며 일어섰어요. 그럼 제가 식사를 가져올게요. 여기서 드세요. 얼마 후 윤미는 쟁반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따뜻한 죽과 반찬이 담겨 있었어요. 입맛 없으실 테니 죽 준비했어요. 조금만 드세요. 윤미는 쟁반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소라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사흘 동안 제대로 먹지 않아서 어지러웠습니다. 윤미가 소라를 부축해 의자에 앉혔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소라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윤미는 소라의 손을 잡아 숟가락을 바로 쥐어줬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윤미의 목소리는 다른 간호사들과 달랐어요. 진심 어린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소라는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한 죽이 목을 넘어갔어요. 배가 고팠던 건지 눈물이 났습니다. 맛있죠? 제가 식당 아주머니한테 부탁해서 특별히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윤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소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죽을 먹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윤미는 쟁반을 들고 나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문을 닫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환자분 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소라는 고개를 들어 윤미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여기서 나가고 싶으시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윤미의 말에 소라는 눈이 커졌습니다. 왜 절 도우려고 하세요? 소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미는 주위를 살피며 소라에게 다가왔어요. 저도 환자분처럼 억울하게 입원당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이 병원은 문제가 많아요. 윤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윤미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이 병원 보호자 돈 받으면 서류도 조작해요. 멀쩡한 사람을 환자로 만들어서 입원시키는 거죠. 병원은 입원비를 받고 보호자는 원하는 대로 가족을 가둘 수 있고. 윤미의 말에 소라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저도. 네, 환자분도 그런 케이스예요. 차트를 봤는데 진단 근거가 전부 보호자 진술뿐이에요. 환자분한테 직접 물어본 내용은 거의 없더라고요. 윤미의 말은 소라가 생각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소라가 물었습니다. 윤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의무기록이요. 환자분 의무기록을 복사하면 돼요. 거기에 모든 게 다 적혀 있어요. 누가 뭐라고 진술했는지, 의사가 어떻게 진단했는지. 소라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나가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네, 경찰이나 변호사한테 보여주면 충분한 증거가 될 거예요. 특히 의사 서명이 위조된 것까지 있다면 더 확실하죠. 윤미의 말에 소라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이 지옥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보였어요. 제 의무기록에도 그런 게 있을까요?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봤던 비슷한 케이스들은 다 그랬거든요. 윤미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기록실 문을 열어놓을게요. 제가 야간 근무라서 가능해요. 자정쯤 되면 다른 직원들 다 쉬는 시간이에요.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 여기서 나가야 해요. 이대로 있으면 안 돼요. 윤미는 소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소라는 윤미의 손에서 따뜻함을 느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윤미가 나간 후 소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날 하루 소라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고 집단 치료 시간에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다른 환자들과 대화도 나눴습니다. 간호사들은 소라가 안정을 찾은 것 같다며 안심했어요. 하지만 소라의 마음속에는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소라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않았어요. 시계를 보니 11시 40분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가끔 간호사가 순찰을 도는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소라는 심호흡을 했어요. 긴장되었지만 이번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자정이 되자 소라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에 귀를 기울이니 복도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소라는 천천히 문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윤미가 문을 잠그지 않은 겁니다. 소라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의 조명은 어두웠습니다. 비상등만 켜져 있어서 희미한 불빛만 보였어요. 소라는 벽을 짚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기록실은 복도 끝에 있었어요. 소라는 숨을 죽이며 기록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윤미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네요. 여기 앉으세요. 윤미는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소라는 의자에 앉았어요. 윤미는 캐비닛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환자분 기록이에요. 윤미는 파일을 소라 앞에 놓았습니다. 소라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소라의 사진과 기본 정보가 적혀 있었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입원 사유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김명숙의 진술에 의하면 환자는 최근 어지럼증, 구토, 불면증, 환청 등의 증세를 보임. 정신적 불안 상태로 판단되어 입원 필요. 소라는 숨이 막혔습니다. 환청이라니. 저는 환청 같은 거 없었는데. 계속 읽어보세요. 윤미가 말했습니다. 소라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의사의 진단서가 있었습니다. 환자는 조기 조현증 의심 증세를 보이며 입원 치료가 필요함. 진단 근거 보호자 진술 및 관찰 소견. 진단 근거가 전부 어머님 말이에요. 저한테는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소라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보세요. 윤미가 말했습니다. 소라는 파일 끝으로 넘어갔어요. 거기에는 입원 동의서가 있었습니다. 보호자 서명란에는 김명숙과 준호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의 서명이 있는데 필체가 위아래 서류마다 달랐어요. 이거 봐요. 의사 서명이 다른 페이지랑 다르죠? 윤미가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소라는 자세히 보았어요. 확실히 달랐습니다. 위조된 거예요? 네, 이 병원에서는 자주 있는 일이에요. 의사가 바빠서 서명 안 하면 직원이 대신 서명하는 거죠. 불법이지만 증거가 남으니까 나중에 문제되면 의사가 책임지게 되는 거예요. 윤미의 말에 소라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거면 증거가 충분한 거죠? 네, 충분해요. 보호자의 거짓 진술로 입원시켰다는 것, 의사가 제대로 진단하지 않았다는 것, 서명까지 위조되었다는 것, 다 증명할 수 있어요. 윤미는 복사기를 켰습니다. 복사할게요. 소리 안 나게 조심해야 해요. 윤미는 서류를 한 장씩 조심스럽게 복사했습니다. 복사가 끝나자 윤미는 복사본을 소라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잘 숨겨놓으세요. 절대 들키면 안 돼요. 소라는 복사본을 받아 옷 속에 숨겼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윤미 선생님, 천만에요. 환자분이 무사히 나가는 게 제 바람이에요. 소라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복사한 서류를 다시 꺼내봤어요. 떨리는 손으로 한 장 한 장 확인했습니다. 김명숙의 거짓 진술, 의사의 부실한 진단, 위조된 서명. 모든 증거가 여기 있었어요. 소라는 서류를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그 순간 소라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절망에 빠진 눈빛이 아니었어요. 희망과 결연함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소라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가 증거를 가진 거야.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소라는 달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싸울 준비가 된 겁니다. 증거를 손에 넣은 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소라는 윤미와 함께 탈출 계획을 세웠어요. 내일 새벽 4시가 가장 좋아요. 그때가 교대 시간이라 복도가 비어 있거든요. 윤미는 소라에게 작은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병원 배치도가 그려져 있었어요. 이 경로로 가면 후문으로 나갈 수 있어요. 후문 열쇠는 제가 준비할게요. 그날 밤 소라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시계를 바라보며 시간을 세었어요. 3시 30분,
3시 50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4시가 되었어요. 소라는 조용히 일어나 신발을 신었습니다. 복사한 서류는 옷 속에 단단히 숨겨놓았어요.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어요.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소라는 윤미가 그려준 지도를 머릿속으로 떠올리며 걸었어요. 계단을 내려가 1층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 후문이 보였어요. 그곳에 윤미가 서 있었습니다. 왔네요. 준비됐어요? 윤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미는 열쇠로 후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바깥 공기가 들어왔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였습니다. 소라는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바깥 공기를 마셨어요. 빨리 가세요. 새벽 첫 차가 6시에 있어요. 저기 정류장 보이죠? 윤미는 멀리 보이는 버스 정류장을 가리켰습니다. 윤미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은혜 꼭 갚을게요. 소라는 윤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빨리 가요. 안전하게. 윤미는 소라를 밀어냈어요. 소라는 뒤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병원 담장을 따라 달렸어요.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정류장까지는 10분쯤 걸렸어요. 소라는 정류장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직 아무도 없었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소라는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내 확인했어요. 구겨지지 않고 잘 있었습니다. 6시가 되자 버스가 왔습니다. 소라는 버스에 올라타며 기사님께 말했습니다. 저기요, 경찰서 가는데 어디서 내려야 하나요? 중앙경찰서요? 종점에서 내리세요. 기사님은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소라는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1시간쯤 버스를 타고 종점에 내렸습니다. 경찰서는 큰 건물이었어요. 소라는 떨리는 다리로 경찰서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원실에는 경찰관 한 명이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신고하러 왔어요. 저 억울하게 정신병원에 감금당했어요. 소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경찰관은 소라를 자세히 바라보았어요. 잠깐만요. 자세히 얘기해야 할 것 같으니 조사실로 가시죠. 경찰관은 소라를 2층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조사실에서 소라는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김명숙이 어떻게 소라를 병원에 감금했는지, 준호가 어떻게 방관했는지, 병원이 어떻게 서류를 조작했는지, 그리고 복사한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이게 증거예요. 보호자의 거짓 진술과 의사의 위조 서명이 다 있어요. 경찰관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건 심각한 사안이네요. 허위 입원과 문서 위조, 감금죄까지 해당될 수 있어요. 경찰관은 다른 동료를 불렀어요. 여자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이분 진술 들어보세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날부터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소라는 경찰서에서 진술을 했고 병원도 조사를 받았어요. 윤미도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병원 기록과 소라의 증언이 일치하자 경찰은 김명숙과 준호, 그리고 병원장을 소환했습니다. 일주일 후 소라는 경찰서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대질 조사 날이었어요. 복도 끝에서 김명숙과 준호가 경찰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김명숙은 소라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사실에 들어가자 담당 형사가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소라는 한쪽에 앉았고 김명숙과 준호는 반대편에 앉았어요. 지금부터 대질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소라는 김명숙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어머니, 왜 그랬어요? 소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명숙은 시선을 피했어요. 왜냐고요? 어머니는 왜 저를 정신병원에 가뒀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소라가 다시 물었습니다. 김명숙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들을 그 여자한테 다시는 뺏기고 싶지 않았어. 김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첫 번째 며느리도 준호를 나한테서 멀어지게 했어. 넌 두 번째였어. 넌 준호를 변하게 만들었어. 내 말을 안 듣게 만들었다고. 소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을 소유하려 했죠. 그래서 사람을 망가뜨린 거예요. 소라의 말에 김명숙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준호는 어머니 아들이기 전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머니는 준호를 인형처럼 조종하려고 했어요. 마음대로 안 되니까 며느리를 없애버린 거죠. 준호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김준호 씨, 부인을 입원시킬 때 알고 계셨습니까?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공범이네요. 왜 막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머니 말씀을 거역할 수 없었어요. 준호의 대답에 소라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거역할 수 없었다고요? 당신 아내를 정신병원에 가두는데 거역할 수 없었다고요? 소라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당신은 제 남편이었어요. 절 지켜줬어야죠. 준호는 고개를 들어 소라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해요? 저는 일주일 동안 지옥에서 살았어요. 정신이상자 취급받으면서 약 먹고 갇혀 지내면서. 소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당신들이 저한테 한 짓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요. 형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조사 결과 병원장 박철수는 보호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혐의가 확인됐습니다. 김명숙 씨는 거짓 진술로 타인을 부당하게 입원시킨 감금 및 명예훼손 혐의, 김준호 씨는 이를 반조한 공범 혐의가 인정됩니다. 병원장 박철수는 문서 위조 및 감금 혐의로 구속 수감합니다. 김명숙 씨와 김준호 씨는 추가 조사 후 기소될 예정입니다. 형사의 말에 김명숙은 주저앉았어요. 안 돼. 내 아들을 가둘 순 없어. 김명숙이 울부짖었습니다. 소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이제 끝이에요. 어머니가 저한테 한 짓, 장혜린 씨한테 한 짓, 다 대가를 치르실 거예요. 소라는 조사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복도에는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밝은 햇살이었어요. 소라는 복도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소라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일상. 형사가 소라에게 다가왔습니다. 힘드셨죠?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네. 이제는요. 소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차가운 봄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왔어요. 소라는 그 바람을 맞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자유의 바람이었어요. 소라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를 다시 찾았어. 경찰서를 나서며 소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하늘이었습니다. 소라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며 소라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오직 소라로 살아가겠다고. 경찰 조사가 끝난 후 석 달이 흘렀습니다. 김명숙은 감금죄와 명예훼손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준호는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소라와의 이혼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병원장 박철수는 문서 위조와 부당 감금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소라는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소라는 작은 원룸을 얻어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집은 작았지만 온전히 소라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릴 때 누군가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어요. 소라는 천천히 자신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았어요.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갑자기 불안감이 밀려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소라는 윤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윤미는 병원을 그만두고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또 꿈 꿨어요. 병원에 갇힌 꿈. 소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소라 씨.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윤미의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소라는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상담사 선생님은 소라에게 말했습니다. 겪은 일을 부정하지 마세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회복의 첫걸음이에요. 소라는 매주 상담을 받으며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받으면서 소라는 깨달았어요. 나처럼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그렇게 소라는 심리상담소에서 상담보조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상담소였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소라의 일은 상담 예약을 관리하고 내담자들을 맞이하며 간단한 상담 기록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소라는 열심히 일했어요. 어느 날 젊은 여자가 상담소를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상담이 끝나고 나오는 여자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라는 여자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어요. 괜찮으세요? 네.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여자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라는 여자 옆에 앉았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시댁 문제로 많이 힘들었거든요. 소라의 말에 여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나를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장 먼저 나를 지켜야 해요. 소라의 말에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을 위해, 시어머니를 위해 참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니 제가 사라지더라고요. 거울을 봐도 제가 아닌 것 같고 웃는 것도 억지스럽고. 소라는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선택했어요. 나를 지키기로요.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아요. 여자는 소라의 손을 잡았어요. 용기가 나요. 저도 해볼게요. 네, 할 수 있어요. 힘들 때는 주변에 도움을 청하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소라는 여자를 안아줬습니다. 여자가 돌아간 후 소라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거리의 나무들은 푸르게 우거져 있었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소라는 상담소 일에 익숙해졌고 내담자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소라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소라 자신도 그 과정에서 치유되어 갔어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그게 소라에게는 가장 큰 회복이었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상담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소라는 고개를 들었어요. 윤미였습니다. 윤미 선생님. 소라는 반갑게 일어나 윤미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소라 씨가 여기서 일한다는 소식 들었어요. 윤미는 미소 지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어때요? 윤미가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악몽도 거의 안 꾸고요.
소라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에요. 그때 제가 도와드리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윤미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거기 있었을 거예요.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소라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미는 소라의 손을 잡았어요. 소라 씨가 용기 있었던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싸웠잖아요.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윤미가 다시 물었습니다.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는 제가 저를 믿어요. 그게 진짜 회복이에요. 소라의 말에 윤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소라 씨 같은 분이 상담소에서 일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카페를 나서며 두 사람은 공원을 걸었습니다. 단풍잎이 바닥에 깔려 있었어요. 빨강, 노랑, 주황색 단풍이 아름다웠습니다. 소라는 단풍잎을 주워 햇빛에 비춰봤어요. 인맥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예쁘죠? 소라가 말했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워요. 윤미가 대답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과거의 일들, 현재의 삶,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소라는 편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누군지 알아요.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그냥 이소라로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윤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창밖에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은 가을이니 벚꽃이 아니라 단풍잎이겠죠. 소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 하늘 아래 어딘가에는 김명숙도 있고 준호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소라의 삶과 무관했습니다. 상담소로 돌아온 소라는 책상에 앉아 일지를 정리했어요. 오늘 상담받은 사람들의 기록을 적으며 소라는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자기만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힘도 우리 안에 있다고. 소라가 바로 그 증거였으니까요. 퇴근 시간이 되어 소라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소라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어요. 소라도 그들 속에 자연스럽게 섞여들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의 한 사람으로. 집에 도착해 소라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소라는 커피를 내려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하나둘씩 떠오르고 있었어요. 소라는 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나로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그게 내가 얻은 가장 큰 자유였다. 그날 밤 소라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불안함도 없었어요. 그저 깊고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소라의 얼굴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요? 하지만 소라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소라는 자신을 믿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환한 달빛이 소라의 방을 비추고 있었어요. 소라는 잠든 채로 편안한 숨을 쉬었습니다. 자유로운 숨이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속박되지 않는 오직 소라 자신으로 사는 삶. 그것이 소라가 선택한 길이었고 소라는 그 길을 당당히 걷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을까요?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항상 행복하시고 웃음 가득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사연 뚝뚝 가지고 오겠습니다. 호호호.